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수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고전 읽기 시간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햄릿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었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정말 유명한 고전지죠. 요걸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겠는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근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번역을 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쌤은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변론. 네, 변론이란 이제 법정에서, 여기 변론 보이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변명보다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여기 사진이 보이네요. 소크라테스 사진인데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고 석고 돌레에 이제 새겨진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BC 기원전 469년에서 399년까지 약 70살을 살았어요. 바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날의 그 서양 철학을 확립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근데 기록에 보면 굉장히 외모가 못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유명해진 것도 참 재밌게도 그 아고라 광장에서 소크라테스의 미남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이래가지고 제자의 그 영향으로도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철학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어떤 크산티페죠. 크산티페가 이제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는데 바가지 일을 굉장히 심하게 긁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석공소를 물려줬어요. 그러나 이 석공소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요. 그리고 아내가 그거를 운영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한테 이제 바가지를 많이 긁었겠죠.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결혼을 해야 좋습니까? 물으니까 결혼을 하게나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걸세. 결혼해서 아내가 현처이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처럼 아내가 악처이면 철학자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탁을 확인한단 말이 나오는데 뒷페이지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신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소크라테스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기인이었어요. 좀 특이한 사람.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쪽에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 안에는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두 강대 그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라는 동맹을 만들어, 이 동맹끼리 이제 서로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쟁탈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중해에서 그 무역을 독점하느냐 못하느냐. 오랜 전쟁 끝에 결국 그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제 격파했죠. 특히 해군이 거의 전멸했어요. 아테네가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과두 정치를 실행시켰는데, 과두란 뭐냐면 소수의 대표자가 국가를 이제 통치하는 거죠. 30명의 지도자가 통치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아테네는요, 직접민주주의 체제였잖아요.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폴리스라는 그 작은 도시 국가에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 나와서 이 공개적인 그런 토론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질의응답 이런 것이 항상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고라 광장에서 여기 보이죠? 이게 아주 긍정적이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고 과도 정치가 이제 30인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막 엄격하게 포갑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아스라는 사람 보이죠? 얘는 막 그 과거의 그런 그 민주정치에서 좀 잘 나가는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해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알키비아테스하고 크리티아스가 이 30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알키비아테스는요, 이 그리스를 배신하고 아테네를 배신하고 이 스파르타에 붙기도 하는 좀 배신자로 찍혔어요. 그리고 이 크리티아스 얘는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군이었죠. 네, 근데 그들이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괜히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놈한테 배운 놈들은 개판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아테네 시민들이 참다 못해 이 두 놈을 8개월 만에 쫓아내버려요. 예. 사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과도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민주 정치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스승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이제 받아야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결국 소크라테스도 이 4년 후에 재판에 붙여지게 되죠. 누가 고발했어요? 멜레토스 고발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멜레토스. 네, 이 사람은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멜레토스 뒤에 사시는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토스가 있어요. 이 아니토스는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치 지도자로 이제 나갔죠.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공격을 좀 받게 되는데요. 그의 그 무식함, 또 무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개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는 좀 유명해졌지만 아니토스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 정치가 있어요. 이 아니토스가 멜레토스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고발하는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자, 첫째, 주제넘게 남을 비판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때 시대에는요, 어떤 그 동족적인 것이 되게 강하고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같은 신을 믿지 않으면 좀 이단자? 네, 아주 그 나쁜 것으로 봤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또는 땅 및 허무맹랑한 것을 탐구하고 그걸 떠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말을 자꾸 질문하고 공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좀 답변하기 어렵죠. 또 근거가 약한 주장을 강한 사실인 양 호도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그걸 젊은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어른들을 막 질문하고 공격해가지고 공경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돈을 받는다. 당시에 이제 그 돈을 받고 지식을 팔고 연설하는 방법을 팔고 수사법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라 그러는데 소피스트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변론하는 내용을 소크라테스가 쓴 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여기 밑에 보죠. 플라톤이 대화편이라는 책 속에서 이걸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무 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서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결합이 되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말로써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 고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아테네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론으로 나는 오히려 신을 믿고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신탁이 뭔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좀 보셨죠?
신의 이제 계시나 말씀이죠. 델포이 신전에 다 간 거예요. 델포이 신전에 거기에 이제 거기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 거기 써 있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 앞에 써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였던 카레이폰, 이 사람도 30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추방됐다가 되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신에게. 그리스에서 누가 제일 현명합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이 뭐라 그랬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한 자는 없다 이랬어요. 소크라테스는 설마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자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신론자란 말이냐? 그래 너희들이 고발은 잘못된 거다. 거짓말이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신의 말씀이 너무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한 소크라테스가 이 신이 이게 괜히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신의 말의 뜻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현명한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한번 입증해 보이겠어.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겠어요? 위대한 정치가들을 먼저 만나러 가요. 아니토스 위대한 정치자 만나러 갑니다. 대화를 해보고 질문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니토스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아테네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척, 자기만이 아테네를 구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다는 등등.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인을 찾아가요. 멜라토스를. 그런데 멜라토스 역시 시인들은 말이야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만 해석하고 그 정서만이 가장 그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모든 시민들을 찾아가가지고 좀 유명하다, 잘났다, 유식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질문하고 막 파고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소크라테스의 그 똑똑한 철학적인 질문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예. 소크라테스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실제로 유식하지도 않으면서 유식한 척, 위대하지도 않으면서 위대한 척, 굉장히 위선적이구나. 예. 그러면 신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왼쪽에 써놨는데요. 왼쪽에.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현명하다고 한 게 아니라 신은 사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즉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 무지함을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무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탐구하고 노력하는 철학적 자세를 가졌다. 그러니 그가 현명하다 그 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진실로 아는 것이다. 네. 무지의 지라고 그러는데요. 소크라테스 이걸 깨달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어른인데요. 저 같은 경우 교사잖아요. 근데 똑똑한 학생이 저의 잘못을 막 파고들고 질문해가지고 결국 제가 숨기고 싶은 잘못을 이렇게 들통나게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학생이 굉장히 옳다 할지라도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쁠 수는 없겠죠. 막 이런 미움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젊은이들은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이게 즐거운 거야. 왜?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통쾌하게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는 이 부잣집 젊은이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소크라테스가 좀 위험한 인물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러한 모습을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그런 모습 자기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 할아버지, 뭐 자기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질문해요. 막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옳은가요? 뭐 당신 생각만이 이 세상이 진리인가요? 막 이렇게 따지면 이거 어땠을까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시킨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죠? 네, 정치를 잘못했잖아요.
결국 자기 제자들은 그따위로 길렀으면서, 그지? 남들은 공격해가지고 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무맹랑한 것을 탐구한다. 여기 보이죠? 이건 완전 거짓이다 그래요, 소크라테스는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소크라테스가 고발되기 전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희곡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구름인데요, 구름. 거기 구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거 완전히 소크라테스를 조롱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바구니 위에 올라가요. 그래놓고 소크라테스 뭐라 하냐면, 봐라, 나는 공기 위를 걸어다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그게 웃긴 놈이야. 기이한 놈이야. 희한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퍼져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 공기 위를 걷는다? 나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물리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런 걸 내가 또 아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나를 현명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완전 거짓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어른을 공격하게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철학적 행위, 그리고 젊은이들이 날 따르는 것은 사실은 당신들이 위선적인 게 그게 문제지. 그죠? 오히려 젊은이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거나 그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나라 젊은이들이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먼저 이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1차, 2차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차 재판은 이제 유죄와 무죄를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심원들이 누구냐면요. 30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데 추첨을 해요, 추첨을. 근데 배심원이 뭐 큰 사건 같은 경우 600명, 500명. 소크라테스 사건은 꽤 컸더만 500명이 뽑힌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되게 보면, 이 생업에 바빠가지고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되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제 수당을 줬는데 수당을 받으려고 많이 참석을 하는데 6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는 소크라테스 어떻게 보였을까요? 상상되시죠? 젊은이들한테 이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죄가 있다 281표, 죄가 없다 220표, 500표 중에 이렇게 나가지고 유죄 판결이 된 거예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2차에는 그러면 형을 뭘로 때릴 거냐, 벌금을 줄 거냐, 추방을 시킬 거냐, 사형을 시킬 거냐. 근데 이제 멜리토스가 여기서 타국으로 가세요. 추방을 권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추방을 차라리 죽음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는 평생 아테네를 사랑하고 아테네를 3번밖에 전쟁 나갈 때 3번밖에 아테네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올바른 철학 정신을 정립하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걸 이룩하는데 앞장서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평생 아테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철학을 이렇게 심어줬다. 그런데 내가 아테네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 나는 그건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내 철학을 버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차마 자기를 사형에 처하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정말 투표에 붙인 거예요. 사형 판결이 나올까? 근데 마지막 변호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배심원들한테 막 살고 싶다 했으면 살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철학을 위해서, 아테네를 위해서, 그 젊은이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옳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심원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좀 괘씸하게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배심원들이 뭘 알아요? 그냥 시민권을 가진 사람 30세 이상의 사람 남자들이 모였는데, 그 되게 이제 노인들이 모였는데, 이해가 되세요? 결국 361표가 사형 찬성, 140표,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이 결정되고 말아요. 이거는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술한 의사를 그 수술 받은 어린이에게 재판을 받게 한 것과 비슷하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 어때요?
살을 째고 막 주사 주고 아프게 하죠. 그 어린이한테 야, 이 의사 사형시키고 말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요 내 살을 째고요 나한테 주사 좀 미워요 죽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참 재밌는 비유인데요. 자, 어쨌든 이제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맨 밑에 보세요. 친구 파이던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말해놓고 이제 가서 소크라테스를 설득하죠. 야, 그래도 살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너의 철학을 더 어떻게 잘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응?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그걸 거부하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정의를 부르짖어 놓고 지금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정의를 팽개치고 내가 도망가서 목숨을 살기 위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나 스스로 거짓말자니 나 자신을 스스로 철학자가 아닌 그냥 떠벌이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냐. 난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 밑에 그림 보세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마지막인데요. 자, 그전에는요, 철학다운 철학이 별로 정립이 안 됐는데, 특히 이 그리스의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은요, 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의사표현, 자기의 그 논리적인 그러한 그 강점, 이게 상대방을 갖다가 압도 안 하면, 그럼 자기의 이익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웅변술,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사법, 꾸며대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뭐라 할까, 그 소피스트들이 막 판을 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마치 부분적인 거, 또는 뭐 자잘한 기술들이 마치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막 포장되고, 이런 데에 있어서 그것이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파헤치고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끝없이 질문을 해요.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탐색을 해요. 그래서 결국 보편적인 진리를 낳아요. 그럼 이게 태어나죠. 이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만들어. 태어나게 함.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 아기 옆에서 태어나게 하는 건 산파라고 그래요. 산파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파술. 얘가 됐어. 근데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이 산파술을 가졌다 하죠. 뭐 거기에서도 유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나중에 결국은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하고 그의 무지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 이거는요, 철학적 그 자세의 서구 사람들이 이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모델? 기본? 이걸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수많은 서양 철학자, 칸트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소크라테스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문답법 또는 삼파술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야, 왜 이렇게 밤늦게 다녀? 일찍 들어가. 그럼 아들이 왜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요? 자식이 아버지가 말해 너 안 그러면 용돈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저 알바에서 용돈 벌어요? 그럼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이런 건 소크라테스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어떻게 하냐? 일찍 들어와라 아들아. 왜요?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니? 무슨 일을 당해도 제가 당할 건데 왜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아버지도 음주운전하고 감옥 가고 직장 잘려가도 그래도 괜찮니? 상관없니? 죄는 내가 받고 실직도 내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제 용돈을 누가 줘요? 그렇지. 네가 용돈을 주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주면 너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네가 일찍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해져서 엄마 아빠 모두 행복해지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소크라테스 방법. 선생님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왜라고 파고들고 본질을 계속 파고들어서 질문해요. 하나가 질문해가지고 그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의 질문을 또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이 뭔데요? 위험이 뭔데요? 그 다음에 행복이 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이게 삼파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대체 알미 무엇이고 무엇이 안다는 게 도대체 뭐고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걸 우리가 한자로 지행일치라고 그러는데 지행, 여기 선생님 써놨습니다. 지행,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요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안다고 다 행동되는 건 실천한다는 건 아니죠. 이게 중요성을 깨우쳐 준 거예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형선고 받은 뒤에 제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타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평소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말하고 끊임없는 문답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실에 다가가게끔 여태까지 이끌어 놓고 지금 내가 아테네가 나를 잘못 판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도망간다면 그럼 뭐 진리고 뭐 나발이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 도망가 버리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그럴 수 없다. 실제로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말했던 진실, 진리 이것들이 좀 우습게 여겨지다가 소크라테스가 그 진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그 진실이라는 게 철학적이라는 게 참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이 더 빛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대 철학자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플라톤은 그러한 자기의 스승의 그걸 갖다 일일이 다 기록해가지고 대화편이라는 걸 써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요, 소크라테스의 변명하는 그 내용의 일부를 교과서의 글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